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5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의 역사, 지난 역사에서 1월 첫째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내해 드릴 거고요. 오늘의 요리, 오늘 홍합 요리가 준비되어 있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요리 또 역사 이야기 살펴보기 전에 날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이나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현재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이후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서쪽의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밤사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서쪽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은 사흘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안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5.3도, 대전은 영하 5.5도, 대구는 영하 4.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4도, 광주는 9도, 부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중국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 자,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사람입니다. 네. 지금 중국발 또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들은 이게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 내야 되고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도착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유증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호텔 격리가 확정됐습니다. 호텔에 가서 7일 격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 내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주를 한 겁니다. 그게 사라져서 CCTV를 추적을 해보니까 이 중구에 있는 대형마트까지 가는 장면은 나왔는데 대형마트에 이제 인파가 많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행방이 오리무중이라 지금 당국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솔직히 정말 화가 났거든요. 네. 지금 확진이 된 상태고 충분히 감염의 위험이 있는데 도주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에선 지금 이게 한국이 너무 이 서구 국가들을 따라서 좀 중국인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상황을 보면 우선은 이건 뭐 내부의 지침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고요. 네, 잘못한 거죠. 예, 지금 중앙 이 사고수습대책 본부에 따르면 그럼 이 중국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냐면 내국인과 마찬가지인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강제 출국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입국을 제한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면 지난번에 이 연초에 네. 우리가 중국에 대한 통제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올해 시작됐거든요. 지금 첫날 한 19%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5명 중에 1명꼴로 양성 환자가 나왔다. 근데 이게 지금 41%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4일 밤 자정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이 들어온 172명 중에 중국발 확진자가 131명이기 때문에 76%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 유입 인구 중에 아무래도 양성 환자, 확진자가 많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뭐 어느 나라라도 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도 겪은 일이에요. 이게 한번 풀어놓으면 네. 확 창궐 했다가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정리가 되는 과정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웃 나라다 보니까 이게 확진이 된 채로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지금 또 잠잠한데 또 확산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역 관리 철저하게 하는 거는 맞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자 불법 주차 신고, 담론을박. 자 불법 주차를 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하면 이제 뭐 상품권도 받고 여러 가지 마일리지 보상을 받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한 A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랑을 한 겁니다. 내가 10,000건도 넘게 신고를 해서 한 7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고 내가 우리 지역에서 1위를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신고한 거 갈무리한 걸 보니까 11,651건을 신고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구청의 팀장이 이제 좀 그만 신고하시라 그래서 몇 달 쉬었는데도 1등 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정말 투철한 신고의식의 시민정신의 발로인가 아니면 좀 과다한 것인가 네. 지금 온라인 상에서 감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누리꾼들의 반응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예, 싶은데요. 우선 모범 시민 아니냐. 그리고 불법 주차 때문에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러한 이제 사고를 막아준 분이다. 신고 정신 투철한 건 좋은 일이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과하다. 과하다. 예, 공무원이 불쌍하다. 네. 적어도 10,000건 이상의 신고 접수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처리가 안 된 건이 있어요. 아까 11,651건 중에 9건은 지금 8건은 이게 처리가 불원됐고요. 한 건은 진행 중인데 만약에 이분이 내 신고 왜 처리 안 해줘요 하고 문제 제기를 하거나 불만 접수를 하면 공무원에게 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공무원이 좀 안 됐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고 이거는 뭔가 이 본인이 피해를 당해서 신고하는 건 당연한데 골탕 먹이려는 거 아니냐. 네. 자, 그런데 이 제도가 알아두시면 이제 필요합니다. 5대 불법 주차 구역이 있어요. 자, 이제 횡단보도, 네. 버스 정류장, 네. 소화전, 네. 어린이 보호구역, 또 이제 이러한 곳들, 저 절대로 안 되는 곳이거든요. 교차로의 모퉁이, 사각 이 점들 위험한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를 보면 카메라로 한번 찍고 1분 이후에 한 장 더 찍습니다. 그러니까 1분 이상 정차했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접수돼서 이게 마일리지 포인트로 쌓인다고 합니다. 네. 불법 주차를 안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렇죠. 이게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그 학교 등하굣길에 네. 그 잠깐 이렇게 세워서 아이들 태우고 내리게 하는 거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그렇게 신고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듣거든요. 네. 잠깐인데 이런 거는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맞는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이게 뭐 워낙 화제가 된 뉴스라 좀 아침에 죄송합니다만 집단 성교 남녀 처벌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약 2달간 강남구 신사동에서 이게 불법 영업이 있었던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을 모아서 주로 파트너를 바꿔서 성교를 하는 뭐 이른바 스와핑 또는 이제 집단 성교를 행한 거예요. 그런데 입장료를 받았어요. 1인당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입장료를 받고 이런 이제 퇴폐 행위죠. 변태 영업을 한 업주 A 씨와 종업원 5명은 입건이 돼서 네. 지금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경찰이 이제 6월에 출동했을 때 여기는 남자 14명, 여자 12명이 뭐 일부는 거의 옷도 입지 않은 채로 현장에서 적발이 됐는데 네. 이들은 다 귀가 조치가 됐고 뾰족한 처벌의 기준이 없다.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악할 만한 사건이에요. 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손님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 네네.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업주는 돈을 벌었죠. 네. 입장료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업주 A 씨가 SNS 계정을 만듭니다. 여기 한 10,000명 정도 팔로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상한 사진들을 계속 올리고 그리고 여기 공지를 해서 자, 회원제로 클럽을 운영합니다. 자, 입장료 내고 들어오셔서 뭐 어떻게 변태행위를 하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2달간 영업을 했습니다. 근데 6월에 이제 적발이 된 거죠. 단속이 들어갔고. 그런데 문제는 업주는 돈을 받았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불구속 송치라는 걸 보시면 아니 구속도 못 시켰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업주도. 그런데 아까 26명의 현장에서 검거된 남녀들은 자, 첫 번째 어떤 강제력 없이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갔다. 행위도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네. 두 번째, 그들 간에 어떤 금전이 오가지 않았다. 금전이 오갔다면 이게 성매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뾰족하게 지금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오른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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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특별한 여행지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한때는 석탄 산업의 메카라고 불렸는데 요즘에는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 됐습니다. 네. 어딘지 아시겠어요? 석탄 산업의 메카라고 하면 강원도 정선이 일단 떠오르는데 저는 아리랑의 고향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유, 척척 박사예요. 척척 박사. 네. 전통 문화가 숨쉬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강원도 정선. 과거 석탄 산업의 메카로 불렸으나 지금은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오늘 이곳을 찾은 조금은 특별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짜잔! 아리랑. 바로 이란에서 온 모델 겸 인플루언서 대학생 가잘과 한국인의 감성을 지닌 스페인에서 온 가수 겸 방송인 라라 베니토입니다. 라라와 가잘의 조금은 특별한 겨울 여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근데 다 시 이렇게 다 글씨 이렇게 막 나 글씨가 엄청 예쁘다. 정선에 도착한 두 사람 앞에 마을을 상징하는 벽시가 펼쳐졌습니다. 이게 정선역. 정선요. 그러니까 정선이 아리랑 고향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왔지. 정선에 대해서 배우고 아리랑에 대해서 더 배우고. 좋은데? 사실 두 사람은 아리랑을 배우기 위해 정선을 찾았습니다. 정선의 최대 관광 명소인 오일장에서 일일 선생님을 만나기로 한 거죠. 그런데 마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지역 특산물에 눈이 가는 라라와 가잘. 근데 이거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내가 농수 직접 지어가지고 가지고 청정 지역에서 자란 산나물과 약초들이 정선 오일장에 가득한데요. 믿을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매년 58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답니다. 그렇다면 관광객들은 정선하면 제일 먼저 뭘 떠올릴까요? 정선 아리랑이죠. 정선하면 아리랑. 그런데 라라와 가잘이 찾는 선생님은 어디 계신 거죠? 아리랑은 저기는 저 이모가 잘하는데. 근데 혹시 아리랑 한 소절만 불러줄 수 있으세요? 아리랑 거 부를 줄 아나 내가. 그럼 한 소절만요.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소 장마가 질라나 아리랑. 선생님은 아니지만 정선에서는 누구나 아리랑을 가슴에 품고 사나 봅니다. 잠시 후 시장 내 상설 무대에서 아리랑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분이 바로 라라와 가잘이 찾는 오늘의 아리랑 선생님인데요. 아니 어디서 왔어요? 저희 스페인에서 이란에서 왔어요. 그래서 왔거든요. 저를요? SNS 인플루언서이자 정선 아리랑 이수자인 최우진 씨. 정선이 고향인 그녀는 다양한 콘텐츠를 SNS에 올리며 아리랑을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리랑 로드를 걷게 된 라라와 가잘. 그럼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아라리촌이라고 하는데 아라리촌이 뭐냐면요. 옛날의 가옥을, 옛날의 집을 지금 현대 시간에 약간 복원을 해놨어요. 네. 정선의 주거 문화를 재현해 놓은 아라리촌엔 전통 가옥뿐 아니라 다양한 농기구도 볼 수 있는데요. 양반전의 주요 장면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동상을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게라고 해요, 이거를. 지게? 근데 이걸 메고 가는데
저런 게 다 악기였어요. 어떻게 악기예요? 지게를 질 때는 지팡이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거를 옆으로 막 치는 거야. 저런 데를 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끄덕끄덕끄덕 네. 그런 소리? 그러면은 그냥 뭐 악기가 따로 필요 없어. 그냥 실생활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저런 것들이 다 악기였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를 정선 아리랑을 배우러 왔잖아요. 네. 정선 아리랑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 가리와 그 첫 번째는 길게 늘어지게 부르는 긴 아리랑. 돌면은 두 번째는 경쾌한 장단의 잦은 아리랑이고요. 세 번째는 랩처럼 말하듯 빠르게 부르는 역금 아리랑입니다. 불과 둘이 한 마리 툭 차가지고 저 공중에 높이 떠서 막 이런 데들 이런 느낌이요. 이렇게 그 3가지가 있어서 정선 아리랑은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어요. 즐거울 때도 부를 수 있고 슬플 때도 부를 수 있고 기쁠 때도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부를 수 있어요. 아리랑의 진심인 최유진 씨에게 아리랑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잖아요. 이게 사라지면은 이 문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문화가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제가 지켜나가야 되겠다. 밑에 후손들한테도 알려야 되겠다. 아리랑을 좀 더 배우기 위해 두 사람이 찾은 곳은 아리랑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아리랑의 역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도 사시고. 이거 보자. 아, 그러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들려? 어때? 재밌어? 아리랑을 불러 세계에 알린 미국 가수 피트 시거의 아리랑부터 미국으로 간 한국 유학생들의 아리랑까지 세계 속에 울려 퍼진 다양한 아리랑을 직접 들을 수 있어 관람객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민족의 정서를 담은 노래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그 가치를 인정받은 아리랑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그 해답을 얻기 위해 정선군 열양면에 위치한 아우라지를 찾았습니다. 아우라지는 두 개의 물줄기가 하나로 어우러진다 해서 아우라지라고 불리는데요. 과거 한양으로 목재를 운반하던 뗏목터로 뱃사공들에 의해 정선 아리랑이 전국에 퍼진 설도 전해집니다. It was so windy. That's an adventure. Yeah. 가자. 칼바람을 뚫고 도착한 곳에 보이는 한 여인의 동상. 아우라지 강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어 이곳을 정선 아리랑 애정편의 발상지라고 부릅니다. 또한 정선은 600년 전 고려 충신들의 은둔지였는데요. 그들의 한시에 정선곡조가 붙어 아리랑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처자식 생각,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것들을 내용을 한시로 읊었어요. 이것이 문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리랑의 시원이다, 정선이 아리랑의 모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아우라지 방문 후 장소를 옮긴 라라와 가잘. 안녕하세요. 뭔가를 보고 놀라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 주 2편에서 공개됩니다. 네, 이번엔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을까 알아보도록 하죠.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줄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역사 속에서 1월 첫째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몇 년도로 먼저 갑니까? 네, 1932년 1월 8일 일제강점기네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부터 꼭 90년 전인데요. 네. 여러분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면서 폭탄을 던진 분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윤봉길에서 윤봉길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죠. 물통 폭탄 던지신 도시락, 분. 도시락 폭탄? 도시락? 네, 네. 도시락 물통. 네. 네, 1932년 9월, 4월 달에 네. 그 일왕의 그 생일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축하한다고 중국 상하이에 있는 군인들, 뭐 일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다 폭탄을 던져서 성공을 하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는데요. 자, 그건 말고 또 한 분이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앞선 1932년 1월 8일 날 직접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분이 계십니다. 네, 오늘은 이봉창 의사가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일왕에게 직접 폭탄을 투척한 날입니다. 자, 이봉창 의사가 어떻게 해서 도쿄까지 가서 일왕에게 이 폭탄을 던지게 됐는지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931년 1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에게 웬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정말 정체불명의 젊은이에요. 나이는 31살. 한국 태생인데 일본인 행세를 하고 아버지는 일본 사람이라고 하고 이름을 물어보니까 기노시타 쇼조라고 하고 딱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사는 것도 보면 돈 생기면 술 마시고 이거 가지고 뭐 사치 부리고 건달이죠. 일본인 건달 같은 한국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네. 이것이 겉으로 보인 청년 이봉창의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의문의 남성이고 일본풍이 강하다 보니까 임시정부 사람들은 뭔가 탐탁지 않게 여겼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한눈에 밀정이야라고 생각을 하죠. 그쵸. 그래서 다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뒷조사도 하고 이러는데 뭐가 나오지 않아요. 의심할 만한 사람이 아니네. 이래서 이제 김구 선생과 자주 만나게 돼요. 아주 넉살도 좋고 아주 정말 건달 같은 이런 그 모습이 있어요. 이봉창 의사가 계속 이제 김구 선생을 찾아와 가지고는 술 같이 마시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말 갑자기 해요. 왜 당신들은 일왕을 죽이질 못합니까? 이거 정말 대단한 얘기잖아요. 되게 쉬운 일처럼. 네, 이거 쉬운 일입니다. 내가 도쿄에 살아봤는데 그때 일왕이 내 눈앞으로 지나가는 걸 내가 봤어요. 그때 나한테 총이나 칼이 있었으면 나는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왕을 직접 죽이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한 거예요. 야, 이 일왕을 죽이는 거 쉽다고 표현하는 걸로 봤을 때는 김구 선생님께서 이 사람 단순히 건달은 아니겠구나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후 김구 선생이 눈여겨보고 계속 면담을 해요. 그 면담 과정에서 이봉창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제 나이 이제 31입니다. 앞으로 31해를 더 산다 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지난 31년 동안 모두 맛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한 쾌락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상하이에 온 것입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성업을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세상을 놀라게 할 의지를 다진 건데 근데 이봉창 의사는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네, 그 이전에 개인사가 좀 있습니다. 이봉창 의사 1901년에 서울 용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때는 뭐 한국 사람들이 다 가난했으니까요. 이봉창 의사의 집도 가난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제과점의 점원 뭐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일본어를 익혀요. 그러다가 25살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에서 이제 상원, 점원, 그다음에 철공소 직원 이런 이제 허드렛 일을 해가면서 생활을 해요. 이때 일본인을 양부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기노시타 쇼조라고 바꾸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조선인이긴 하지만 일본의 근대 문명을 일찍 받아들여서 나도 일본인으로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처음에는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고 일본에 적응해서 잘 살아야겠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본인으로 생활을 했으니까 일본 사람처럼 똑같이 이제 행세를 했을 텐데 1928년에 교토에서 일본 일왕이 즉위하는 이 행사가 있었어요. 당연히 자기도 일본 사람처럼 이제 생활했을 테니까 거기를 구경을 갔어요. 그런데
일왕의 즉위식이라고 해가지고 경계가 삼엄했고 검문도 아주 심하게 했는데 여기에 걸려요. 나 일본 사람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이 검문에 걸려서 참석도 못하고 경찰서로 끌려가서 9일 동안이나 경찰서에서 살게 돼요. 이러면서 자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일본인이 아니구나. 네. 또는 내가 일본인으로 살려고 해도 일본 사람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한국인이라고 하는 자각을 하고 그때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를 생각하고 김구 선생을 만나러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김구 선생이 이봉창 의사를 어떻게 돕게 됐나요? 네, 이때 마침 김구 선생도 침체해진 독립운동에 뭔가 활력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막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런 젊은이가 찾아오니까 그래, 일왕에게 폭탄을 던지자 해가지고 폭탄도 준비하고 자금도 마련하고 해가지고 착실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동안 또 이봉창 의사는 일본 사람에게 철공소에서 일하면서 여전히 건달처럼 생활을 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심지어는 상해에 있는 일본인 경찰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서 전혀 의심을 안 사도록 이렇게 위장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1931년 12월 13일 날 이 선서식이라는 걸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생이 안공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집에서 김구 선생이 이봉창 의사를 만나서 선서식을 해요. 이제 김구 선생은 마음이 아프죠. 이거 사지로 이 젊은이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얼굴이 이제 굳어 있었는데 오히려 이봉창 의사가 웃으면서 김구 선생을 달랬다고 해요. 이때 한 말이 제가 영원한 쾌락을 얻으러 가는 길이니 기쁜 낯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고 양손에 이 수류탄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는데 바로 이 사진이에요. 아니 근데 정말 제가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놀라운 것은요. 거사를 치르러 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가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나이가 불과 31살입니다. 인생의 한창 때 이 일을 하면서 저렇게 즐거운 얼굴빛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도 같은 사람 아니면 어려운 일이죠. 자, 1931년 12월 17일 상하이를 출발해서 일본으로 가는데 그 상하이에 있는 일본 경찰들이 환송을 해줄 정도였다고 해요. 그렇게 사이가 좋고 신분을 철저하게 감춘 거죠. 자, 그 다음에 1월 8일 날 도쿄에서 상하이로 이제 그 소식을 전합니다. 물품은 1월 8일 팔아버릴 테니 안심하세요. 암호죠. 1월 8일 날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1월 8일. 네. 운명의 1월 8일, 1932년 1월 8일이 된 거죠. 네. 수류탄 2개를 들고 기다립니다. 그날 일본 일왕이 그 관병식이라고 하는 걸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도쿄의 경시청 앞을 지나는 순간 수류탄을 던져요. 폭발음이 굉장해서 성공했구나 했는데 안개가 거치고 나니까 연기가 거치고 나니까 실패한 거예요. 수류탄의 폭발력이 너무 약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살을 위해서 가지고 왔던 또 하나의 수류탄은 불발이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공개 재판을 거쳐서 사형 선고를 받고 10월 10일 날 순국을 합니다. 자, 이후 해방된 다음에 유해가 한국으로 돌아왔고 지금 효창공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일왕을 죽이는 데는 실패했지만 일본의 심장 도쿄 한복판에서 폭탄 의거를 한 거예요. 간담을 서늘케 한 거죠. 네, 세상을 놀라게 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거사 소식을 듣고 윤봉길 의사가 김구 선생을 또 찾아가요. 그리고 그때 폭탄이 안 됐지 해서 이번에는 폭탄을 더 잘 만들고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거사는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윤봉길 의사의 그날에 조금 가려있는 이봉창 의사. 자,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음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몇 년도로 갈까요? 1838년입니다. 1838년 1월 6일.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1838년 1월 6일은 전화기가 발명되기 이전에 최고의 통신수단이었던 전신기. 그 전신기에서 사용하는 모스 부호가 첫 실험에 성공한 날입니다. 이 날이구나. 네, 이 첨단 통신 시대에 이 전신기 모스 부호가 웬 말이냐 하시겠지만 이게 한때는 정말 최고의 통신수단이었고 지금도 제한된 상황에서 비상통신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요. 아주 간단해요. 선과 점 2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문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저 하다가 나도 좀 해봐야지 하다가 네. 포기한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거 알면 정말 유용하겠더라고. 네. 또 이래가지고 내 의사를 전달한다는 게 맞아요, 얼마나 맞아요. 멋있어요. 네. 암호 해독하고 이러는 거 멋지잖아. 그저 영화 엑시트라고 네. 거기서 보면 조정석 씨가 따따따 이게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데 이 모스 부호가 처음에는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된 겁니까? 네, 미국에서 이 세무얼 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이름을 따서 모스 부호예요. 이분 굉장히 유명한 초상화 화가입니다. 그러면서 또 발명가이기도 해요. 1832년에 유럽에서 유학을 끝이고 돌아오는 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요. 찰스 잭슨 박사를 만나서 전자석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내 이야기를 말을 부호로 바꿔서 전기에 실어서 멀리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전신기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부호, 이 모스 부호에 대한 생각을 한 건데 돌아와서 협업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알프레드 베일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스 부호를 완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첫 실험을 1월 6일 날 성공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상업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6년 정도 걸려서 1844년 5월 24일 날 워싱턴 DC에서 볼티모어까지 장거리 통신에 성공을 하는데 이때간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신은 무엇을 만들었나 라고 합니다. 신은 모스부호를 만들었죠. 모스부호를 만들었다. 네. 와, 이렇게 상업화가 되고 나서 진짜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네. 정말 많이 다양하게 활용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군대, 그다음에 철도, 신문사, 기업 이런 데서 이걸 아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모스부호의 혜택을 굉장히 크게 본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에요. 링컨 대통령이요? 네, 남북 전쟁을 할 때 링컨 대통령이 모스부호를 이용해서 전황을 상세히 보고받고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전의 전쟁과는 다를 수 있었다. 그래서 모스부호가 링컨의 남북전쟁의 승리에 일조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이야 뭐 원시적인 통신 수단이라고 하겠지만 그때는 혁신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요. 예, 지금은 다 잊혀지고 있지만 지금도 잊지 말아야 할 신호 하나가 있습니다. 모스부호 코드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자, 뭘까요? 뭔가 살려주세요. 뭐 이거. 도와달라. SOS. SOS. SOS 아닐까? 네. 저 아까 한 거 그거 아닙니까? 맞아요. 따따따따따따따. 네. 이거네. 네, 3번 짧게, 3번 길게, 3번 짧게. 이게 SOS, S의 모스부호가 점 3개거든요. 자,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난 신호로 이걸 보내는데 역사적으로 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때가 있습니다. 타이타닉호 기억하시죠? 그때 썼나요? 네, 1914년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좌초될 때 선장이 SOS 신호를 보냈어요. 이 신호를 받고 카르파티아호가 4시간 만에 거기에 도착해서 무려 711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없었으면 711명이 더 희생됐던 그때는 이런 이거 말고 사건이에요. 통신이 아무것도 되는 시대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SOS 요거는 좀 기억하고 있으면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네, 이건 한번 좀 기억해 둘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따따 따따따따따따. 쉬워요. 네, 쉬워요. 네. 이러면 내가 살 수 있어. 네.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박자를 잘 맞춰야 됩니다. 예. 그걸 헷갈려서 따따따따따따따따에도 OSO라고 해서 이것도 조난 신호예요. 그래요? 네. 일부러 두 가지 다 됩니다. 헷갈릴까 봐. 어쨌든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모스부호 알아봤고요. 다음 몇 년도로 갑니까? 1982년 1월 5일입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1982년 1월 5일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36년 4개월 동안 있어왔던 통행 금지가 해제된 날입니다. 그렇구나. 자, 이날부터 우리가 이제 밤거리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됐고,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이구나 이거를 비로소 알게 된 날이죠. 당시 뭐 저는 기억이 없으니까 태어나질 않아서. 아니 이건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죠.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될 그때인데 82년이면 그때까지는 성탄절만 크리스마스만 이게 통행 금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월에 이제 통행 금지가 풀리니까 다들 밖으로 뛰어나온 거죠. 저는 3살 때입니다, 이게. 네, 그래가지고 얼핏 기억이 안 나. 3살 때까지 제가 밤에 못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요? 3살이 어딜 나가? 누워만 있어야 될 때 아닐까요? 근데 야간 통행 금지 이게 언제부터 그럼 시작이 됐던 거예요? 네, 이
1945년에 미군이 군정을 위해서 남한에 진주하잖아요. 미군의 포고령 1호 가운데 서울과 인천에 대한 통행 금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때까지 계속 됐던 건데요. 이때는 밤 11시쯤 되면은 다 사람들이 막 바빠져요. 빨리 어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막차 타려고 택시 잡으려고 동분서주해야 되고요. 술집, 가게 이런 것들도 11시 반에는 다 문을 닫았어요. 12시가 되면 이제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방범대원 2인 1조 완장차고 호루라기 불면서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그럼 막 사람들 도망가고 잡히고 이런 진풍경이 이때 연출이 됩니다. 12시부터 4시까지. 진짜 네. 저때 사람 못 나가니까. 막 뛰어다니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세요? 아니, 저는 그 전에는 아직 학생 때였으니까 네, 그 네.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여간 4시 이때까지는 어디 앉아 있다가 4시가 된 다음에야 나와야 됐었으니까 많이들 불편해했을 거예요. 야. 그때는 생존해 계시지 않았죠? 장애인 아나운서. 그때는 저는 뭐, 저는 그래서 그렇게 통행 금지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별로 상상이 되질 않아요. 통금은 이제 부모님들이 하는 거 아니면 없던 그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군에 의해서 시작된 이 통행 금지가 한국 전쟁 때 한번 강화가 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주 법으로 고정이 되어서 수십 년 동안 이어졌던 건데요. 이 역사가 조선 시대에도 있었어요. 조선 시대에도 네, 밤 10시쯤 되면은 종을 28번을 칩니다. 이거 인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을 닫아요. 네. 그리고 도성 통행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새벽 4시가 되면은 종을 33번을 쳐요. 이거 파루라고 하는데 이게 통금 해제 신호입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부터 있다가 일제 시대엔 없다가 해방된 다음에 다시 생긴 거죠. 야간 통행 금지가 전국에 다 있었습니까? 제주는 없지 않았었어요? 이게 처음엔 다 있다가 1960년대 초에 제주도하고 충청북도에서 없어져요. 충청북도도? 네, 제주도는 보안, 안보상 좀 문제가 좀 덜하다 하는 것과 함께 어부들이 일할 시간이 거의 그 밤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풀어졌고 충청북도는 해안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충청남도, 충청북도 접경 도시에 살았거든요. 이때 밤 12시가 되면은 저희 동네 사람들이 막 다리 건너서 뛰어다니는. 거기는 통금이면 거기도 놀라고. 네, 거기도 친구 집이 있으니까 그리 가면 됐거든요. 그랬네. 네, 제가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그 당시에도 또 그런 것들이 있었네요. 근데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37년간 이어졌단 말이죠. 근데 왜 폐지됐을까요? 88 서울올림픽 개최가 결정적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올림픽 개최하기로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야간 통행 금지하는 나라에서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한다? 이거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때 규제가 많이 풀려요. 교복 없어지고 두발 자유한 것도 요것과 비슷한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통행 금지 풀리면 야간에 범죄 많아질 거라고 많이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4시간 편의점. 이거는 통금이 있으면 못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1998년부터는 식당, 찜질방, 또 헬스장 24시간 영업도 가능해집니다. 한국인에게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돌려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네요. 저는 이게 통행 금지보다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두발 자율화. 그리고 교복 없어진 거 이게 더 기억이 나요. 알겠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몇 년도로 갈까요? 1996년 1월 6일입니다. 비교적 그렇죠. 가까워졌어요. 네. 1996년 1월 6일은 정말 수많은 노래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준 가수 김광석 씨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김광석 씨 1988년에 동물원으로 활동을 시작해서 1989년에 솔로 데뷔를 하는데요. 그 이후에 거리에서 변해간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기다려줘 사랑했지만 그날들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히트곡이 있어요. 자, 세 분은 김광석 씨 노래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요. 세 분은 김광석 씨 노래 중에 어떤 노래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야 되죠. 전 이등병의 편지인가? 거기 김광석 씨 거 맞죠? 맞아요. 네. 저는 서른쯤에? 서른쯤. 네. 저는 그 붙이지 노래. 않은 편지.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않은 기억나는데. 편지? 뒤돌아보지 말고
그래 잘 가라. 저 이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그 노래는 어떻게 자기한테 부른 노래처럼 돼버렸네요. 네. 그 우리나라 그 50대 이상 중에는요, 자기 18번이라고 하잖아요. 애창곡 중에 네네. 김광석 씨 노래 하나쯤은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김광석 씨 노래에 묻어 있는 추억이 하나씩은 다 있을 건데요. 특히 요즘처럼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1994년 김광석 씨 4집의 타이틀곡인데 일어나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아유, 저는 정말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근데 어디 한 구석이 좀 짠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제가 아나운서로 입사하고 제일 먼저 만난 연예인이 김광석 씨예요. 만나 그때, 뵀었어요? 네, 그때 만나고 싶었습니다라는 네. 코너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덕수궁 옆에 이제 극장에서 라이브 하셨거든요. 근데 같이 끝나고 동태찌개에 소주 한잔 했던 기억이 나요. 와,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겠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어요. 와. 네. 네. 우리가 김광석 씨 노래에서 위로를 받는데 이 위로는 김광석 씨가 의도한 거예요. 위로를 주려고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성대모사는 안 되고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네. 문명이 발달해 갈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있어요. 그 상처는 누군가 반드시 보듬어 안아야만 해요. 제 노래가 힘겨운 삶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이들에게 비상구가 되었으면 해요. 네. 이런 마음으로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대를 넘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가수분이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네, 1996년에 콘서트를 앞두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나이가 32살이었어요. 너무 이른 죽음이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죠. 이 안타까움이 영화에서도 표현이 됐는데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하는 영화에서 북한 병사 역을 했던 송강호 씨가 남한 병사들하고 이제 몰래 술을 마시면서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때 송강호 씨 대사 어떻게 이재용 아나운서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유, 생생해요, 생생해요. 네. 이렇게 하고, 어머니 생각나는구만. 근데 광석이는 왜 이렇게 일찍 죽었다니? 야, 우리 광석이를 위해서 딱 한 잔만 할까? 이거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딱 짠하는 네, 그 장면. 근데 너무 많이 마시지. 네. 맞아요.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이 이등병의 편지는 공동경비구역 JSA에 삽입돼가지고 큰 인기를 끌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영화가 이 노래 덕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까지 관객동원 최고 기록을 세운 영화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 영화처럼 북한에서도 정말 군대 가는 그 젊은이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요. 그래요? 네.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북한에는 이등병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제목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좋아하는 김광석 씨 세상 떠난 날인데요. 여러분 평소 좋아하던 김광석 씨 노래 꺼내서 한번 조용히 부르시면서 과거의 그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함께 이끌어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자, 이번엔 이번에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은 홍합 요리 해주신다면서요? 네. 요새 좀 날씨가 좀 춥잖아요. 이렇게 추운 날에는요, 정말 따끈따끈하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홍합탕 한 그릇만 있으면 정말 든든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 홍합이 지금 딱 제철입니다. 아주 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구수한 국물 맛과 함께 정말 단맛이 많이 나는 홍합인데요. 이 홍합을 이용을 해서 홍합탕과 그다음에 마른 홍합으로 이용해서 홍합 조림까지 한번 두 가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홍합탕 진짜 속 풀리는데 이만한 거 네. 없죠. 거기다가 홍합 조림까지. 네. 반찬으로도 딱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주 좋죠. 네, 이게 밥 반찬으로도 좋은데 자, 이 추운 겨울날 사실 포장마차 들어가가지고 네. 또 비벼가면서 이 소주 맞아요. 한 잔으로 딱 먹으면 최고잖아요. 아, 그래요? 이걸 집에서 안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이게 기대가 되죠. 네네. 홍합은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봉지에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무조건 갖고 오셔서 물에다가 풀어 헤쳐놓고 네네. 일단 한번 닦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닦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여기 보시면 홍합 수염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수염, 이걸 이렇게 뜯어내거든요. 아파요, 이렇게, 손이. 네, 이렇게 뜯어내면 이 안에 있는 홍합 살이 찢어지기 때문에 홍합이 완전체로 모양이 안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꼭 요거는요, 가위를 이용을 해서 잘라주셔야 됩니다.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면 쉽게 네. 잘라지겠네요. 네, 이렇게 잘라주고요. 네. 그리고 요게 안에 아주 꽉 악물고 있기 때문에 잘 네네. 잘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홍합탕은 껍질까지 같이 해서 국물을 먹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손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네. 손질하는 방법은 이렇게 물을 좀 준비를 해주세요. 네. 물을 준비를 해서 이게 지금 굵은 소금이거든요. 네. 굵은 소금을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풀어주고 난 다음에 홍합을 넣어요. 그리고 요거를 비벼가면서. 왜냐하면 껍질에도 이물질이 붙어 네.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꼭 비벼가면서 꼭 세척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홍합에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게 많다 이럴 경우에는 수세미를 이용을 해서 깨끗한 수세미나 아니면 소를 이용을 해서 잘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통 홍합은요 해감을 안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만 헹궈주시고 마른 이 홍합을 건져서 깨끗한 물에다가 여러 번 헹궈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홍합을 준비를 하겠어요. 뿌연 물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그래서 꼭 소금물에다가 요거를 네.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홍합이 준비가 됐으면 이 홍합탕 안에 들어가는 게 오늘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홍합탕 그다음에 또 지금 가장 많이 드시는 게 어묵탕이죠. 네. 근데 어묵꼬치를 제가 합했어요. 합했는데 네. 그냥 합한 게 아니라 제가 부산에 갔더니요. 어묵꼬치 옆에 이렇게 떡이 꽂혀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걸 물떡이라고 하던데요. 네네. 요거까지 같이 해서 오늘 홍합탕과 그다음에 물떡 그다음에 어묵꼬치까지 한 냄비에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따뜻함을 제가 선물을 할 건데요. 네. 그럼 이 물떡은 이게 좀 말랑말랑할 때 꽂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렇죠. 네. 근데 꽂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보통 이제 대나무 꽃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대나무 꽃을 대강 이렇게 물에만 헹궈서 쓰시는 게 아니라 요거를 끓는 물에 한번 데쳐주시는 게 좋아요. 끓는 물에 나무짝대를 데친다고요? 네, 그래야 이 대나무의 향이 또 없어질 뿐만 아니라 네. 조금 이물질도 없어져서 깨끗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놓은 요 대나무를 준비한 요 가래떡에다가 네. 이렇게 꽂아주시는데요. 우리가 가래떡이요, 요게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럼 네네. 꽂혀지지가 않아요. 그쵸. 약간 말랑말랑할 때 꽂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쑥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요즘 같은 때 가래떡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상태로 구워도 맛있는데. 떡국 먹고 뭐 해야 되고. 그렇죠. 쌤 지금 말랑말랑하게 잘 돼 있네요 지금은.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어묵을 얘기했잖아요. 어묵은 제가 예전에 어묵 볶음이라든지 어묵탕이라든지 말씀드릴 때 이 네. 어묵을 한번 데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는 이렇게 데치지 않고 그냥 채반에다 놓고 끓는 물 좀 부었다가 찬물에다가 얼른 헹궈주시면 얼음의 겉면에 있는 기름기가 좀 없어지거든요. 네. 요거를 준비해서 이렇게 반을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반을 잘라서 이제 어묵을 꽂는데 요거를 이렇게 반 접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우리 왜 그 포장마차 가서 어묵꼬치 먹으면 네. 어묵이 굉장히 희한하게 꽂아져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 풀리지도 않고 잘 꽂아지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꼬아서 하시면 이게 좀 잘 안 풀려지거든요. 자, 이렇게 일단 바늘 한번 접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꼬아서 데치고 찬물에 넣었던 게 약간 좀 쫄깃쫄깃하게 네, 하고 그쵸. 그렇게 한 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네. 어떡이네. 이렇게 어묵떡? 생방송이라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네. 준비를 해놨어요. 아주 맛있겠다. 자,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국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이 홍합탕의 국물을 굉장히 좌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요 보이시죠? 요 우엉이에요. 우엉, 예. 네. 요 우엉을 넣게 되면은요, 홍합이 갖고 있는 비린맛도 없어지고 네. 우엉의 향 때문에 굉장히 국물 맛이 그윽하거든요. 너무 많이 넣지는 마시고요. 한 요 정도, 2개 정도, 2마디 정도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뭐 대파 이렇게 대파.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이렇게 네. 준비해 주시고 마늘은 또 이렇게 통마늘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청양고추인데요. 청양고추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또 아이들한테 좀 매울 수도 있으니까 한 개 정도만 썰어주시고요. 색깔이 내려면 약간 붉은 고추도 필요하죠. 그래서 네. 여기까지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랬으면 이제 홍합탕 만들기만 하면 돼요. 자, 불을 이렇게 켜놓고요. 네. 여기에다가 물을 먼저 붓습니다. 물은 얼마나 넣으면 될까요? 요거는요, 뭐 냄비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합 1kg에다가 물 3리터 준비를 했어요. 자, 요것 좀 밑에다 내려주세요. 그 물은 그냥 생수인 거죠? 네, 그냥 생수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홍합에서 나오는 물도 있으니까 굳이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다른 물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넣어야 될 게 있죠. 네. 바로 우엉 넣고요. 우엉 넣고, 예. 네, 우엉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 진간장 넣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맛술 넣고요. 네. 아무래도 홍합이니까. 그리고 요거는 국간장이에요. 그래야 감칠맛이 나거든요. 국간장, 진간장 같이 넣네요. 네, 이렇게 해야 색깔도 나고 맛도 납니다. 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거 같이 넣으세요. 대파 네네. 그리고 고추도 같이 넣고요. 매콤한 맛 조금 올라오면 좀 나으니까 네네. 이것도 넣고 청양고추도 넣어주시고 네. 국물 진짜 그다음에 마늘도 좀 시원하고 칼칼할 넣어주세요. 것 같아요. 굉장히 시원하죠. 맛있겠다. 자, 그랬으면 네. 우리가 국물까지 같이 먹는 홍합탕은요. 네. 홍합 물이 끓을 때 넣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같이 넣어요. 처음부터 양념이하고 다 같이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다 같이 넣어요. 곰탕이구나, 곰탕. 네. 그래서 푹 끓이는 게 좋습니다. 아니, 어묵탕 요즘 맛있는데 저 홍합탕에다가 어묵 들어가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 그렇죠. 굉장히 맛있죠. 네. 요게 정말 제가 여러 번 만들고 한번 맛을 봤더니요. 네네. 어묵은 어묵대로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고요. 네. 또 특히나 저처럼 탄수화물 좋아하는 사람은 아, 저거 좋죠. 요 가래떡이 정말 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에는 오뎅이 항상 들어가요, 이게. 아, 그렇죠. 그래요? 네. 요게 아니죠. 어묵이 항상 들어가는 어묵이, 거죠. 예, 네. 예. 그리고 요새는 이렇게 물떡도 이렇게 요새 포장마차 가니까 이렇게 가래떡도 많이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거 이렇게 구워가지고 가래떡. 맞아요. 구워 먹어도 맛있죠. 맛있어. 꿀 찍어 먹어도 맛있고. 와이프가 진짜 좋아해요. 아니, 구워가지고 꿀 찍어 옛날에는 먹는 거를. 집에 추우면 골로라고 그래가지고 네. 날로 이렇게 있어요. 그 위에서 그럼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익어 먹었던 기억이 있네. 자, 그랬으면은요, 이제 요거를 끓이면 되는데, 네. 이렇게 하면 우리 철규 씨는 이 뚜껑을 덮을까요? 안 덮을까요? 야,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우리 혜인 씨는 알죠? 저는 안 덮어. 네, 네. 지금은 안 덮어요. 아. 왜냐하면 이렇게 김이 좀 오르고 나서 네. 아무래도 홍합의 비린맛이라든지 잡내라든지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글부글 끓을 때 우리가 뭘 하냐 하면요. 홍합은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네. 거품이 생기니까 꼭 거품을 걷어내고 난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끓여주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끓이냐 하면 뚜껑 덮고
중약불에서 10분 정도 푹 끓이시면 홍합이 굉장히 맑은 국물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우리 간맞춤을 했기 때문에 네네. 더 이상은 간맞춤을 안 하는데 왜 더 이상 간맞춤 안 하냐면 홍합에도 약간 짠맛이 있어요. 네네. 자체가 갖고 있는 염분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간이 싱겁다고 계속 소금을 넣게 되면 나중엔 짜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간맞춤을 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 거품이 올라올 때쯤 이게 홍합이 이렇게 벌어지나요? 그렇죠. 홍합이 벌어지면서 거품이 네.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우리 종지에다가 네네. 아니면 그릇에다가 네. 물을 좀 받쳐놓고요. 이런 채반 하나 준비해서 거품을 자꾸 걷어가면서 씻어내면 되는 거죠. 왜 걷어낼까요, 선생님 이걸? 이렇게 걷어내야 잡내가 없고요. 굉장히 맑고 깨끗한 국물이 만들어집니다. 네. 자,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끓이고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네. 입을 이렇게 많이 벌렸죠. 네. 입을 많이 벌리고 나니까 어때요? 거품이 좀 생기잖아요. 생겼어요. 거품을 이렇게 좀 걷어내 주세요. 이렇게. 예전에 포장마차 가면 저 홍합 국물 이렇게 탁 끓이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 계속 좀 떠먹고. 그렇죠. 요거 안주로 많이 주시잖아요. 네. 요 계절이 딱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이제 끓일 건데 이제 한 10분 정도 끓여놨더니 국물이 이렇게 뽀얘졌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뽀얄 때 우리가 뭘 넣냐 하면은요. 준비한 어묵꼬치하고 떡을 넣어야 돼요. 물떡하고. 근데 요거를 넣을 때 이렇게 세워서 넣어주세요. 세워서. 이렇게. 네. 진짜 어디 포장마차 온 것 같은데. 좀 남은 거 다 넣을까요? 네, 아니요. 저 떡 좀 주실래요? 네네. 그립다. 예전에 또 공터가 동네마다 많아가지고요. 네. 그 공터에 물을 받아서 거기서 동네 아이들이 스케이트 탔거든. 그러면 꼭 저기 있었어요. 스케이트 타고 추울 때 이제. 기가 막히지. 어묵꼬치 탁 먹고. 자, 이렇게 해서 요 어묵꼬치 윗부분은요. 네. 이렇게 국물을 부어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팁을 말씀드리자면 네네. 이 어묵하고 이 가래떡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많이 끓이면 안 되거든요. 네. 요거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끓여야 되냐면 딱 3분 정도만 끓이시면 돼요. 약한 불에서. 그 이상 끓이면 뭐 흐물흐물해지나요? 약간 흐물흐물해질 뿐만 아니라 물러질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가래떡이 아무래도 쌀 전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안에 있는 전분이 바깥으로 너무 많이 나와서 국물이 탁해지거든요. 네. 국물이 탁해지면 홍합은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3분 정도를 좀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살짝 제가 좀 바꿔볼까요? 네. 냄비를. 이렇게 하면 또 홍합탕은 다 완성이 된 거죠, 선생님. 그렇죠. 이렇게 하면 홍합은 이제 네. 완성이 됐어요. 제가 좀 이따가 간만 맞추면 돼요. 네. 홍합, 어묵탕 저거는 떡볶이하고 김밥하고 그렇게 잘 어울려. 그렇죠. 목 막힐 때 또 네. 홍합 탁 떠가지고. 정말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자, 그랬으면 이제 저희가 요 홍합이 끓고 있어야 되니까 네. 끓을 동안에 또 다른 반찬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요걸 갖고 나왔어요. 요거 보이세요? 네, 마른 홍합. 마른 홍합 보이시죠? 네. 요 마른 홍합이요. 은근하게 홍합살에 맛이 많이 배이면서도 요 말리면서 생기는 홍합의 영양이 농축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우리 지방에서는 요 마른 홍합 가지고 미역국도 끓이고요. 그다음에 좀 탕국. 있으면 탕국도 끓이고요. 네. 그리고 좀 있으면 왜 떡국 끓이잖아요. 떡국 끓일 때 마른 홍합을 꼭 국물로 해서 호황 떡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홍합을 넣고 끓이기도 합니다. 자, 그랬으면 네. 요 홍합을 일단 물에 좀 불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물에 불리기 전에 이 홍합도 좀 닦아주셔야 되는데요. 이번에도 굵은 소금일까요? 아니요, 그냥 물에다가 여러 번 헹궈주세요. 일로 주세요. 네. 물에다가 그냥 네. 헹구는 걸로. 네. 물에다가 여러 번 헹구는데 헹굴 때 뭐 따로 넣을 건 없을까요? 예, 요거는 그냥 이렇게 버무려 가면서 헹구시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말리는 사이에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비벼가면서 좀 씻으면 네. 이게 뿌연물 나오잖아요. 네네. 이 뿌연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만 씻어주시면 되는데 보통 한 4번에서 5번 정도 헹궈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홍합을 이렇게 볼에다가 담고요. 네. 이렇게 씻어 놓잖아요. 네. 씻어 놓으면 이게 살짝 하얗게 약간 좀 색깔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뽀얗게.
아, 5번 정도 네, 씻어내면 이렇게. 네. 그랬으면 요거에다가 뭘 하냐면 이제 불려야 돼요. 네. 뭘로 불리냐 하면 바로 이렇게 물을 넣고요. 생수를 넣고 네. 생수를 넣고 그냥 불리는 게 아니라 꼭 요걸 내어주셔야 돼요. 바로 요거 맛술이에요. 맛술. 아, 홍합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생수에다가 그냥 이렇게 불려놓잖아요. 그럼 홍합이 갖고 있는 단맛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꼭 맛술 넣고요. 그다음에 감칠맛도 도르라고 요거 국간장이에요. 국간장을 넣고 요거를 이렇게 버무려서 살짝 불려주세요. 어느 정도 불리냐 하면은 요거는 딱 30분만 불리셔야 돼요. 그래서 30분 불리는 동안에 우리는 뭘 하냐 하면 요거 해주시면 돼요. 요거 대파, 요거, 네. 그다음에 요거 요거 마늘은요 이렇게 반씩만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요. 네네. 이렇게 청양고추나 아니면 집에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오이고추 썰어 주시면 되고 피망 넣으셔도 돼요. 네. 홍고추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하냐면 바로 양념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양념장을 이따가 좀 만들까요? 네. 홍합조림의 마른 홍합조림의 가장 포인트는 양념장이 맛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념장을 어떻게 만드냐면 네. 일단 다시마 우린물이 준비가 돼 있어요. 다시마 우린물. 다시마 얼음물 들어가네요. 네, 그래야 감칠맛이 더 올라오거든요. 네. 그리고 요거 진간장이에요. 네. 진간장. 그리고 아무래도 홍합이니까 맛술 좀 넣고요. 네. 그다음에 설탕 좀 넣어주세요. 아무래도 조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설탕을 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걸 이제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양념장에 들어가는 물엿하고 네네. 깨는 지금 넣는 게 아니라 네. 좀 이따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좀 놔주세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불을 켜놓고 식용유가 있어요. 네. 식용유를 이렇게 두르고요. 향신채를 먼저 볶아주세요. 마늘하고 네. 대파하고 고추하고 홍고추까지 먼저 볶으세요. 네. 자, 요거는 우리 불조수께서 좀 볶아주세요. 네, 제가 볶겠습니다. 파기름 싹 나오겠네요. 미리 볶아놓으면. 이쪽으로 오세요. 볶아주시고 저희는 지금 아까 요거 거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품 나오네, 거품은 요거는 또 나오는데 요거까지는 이제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바로 풀면 되는데 네. 이렇게 이야, 제대로네요, 정말. 아, 와, 홍합탕. 네. 하시고 네. 요거에다가 지금 그렇게 됐으면 채반에다가 아니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스튜디오도 좀 쌀쌀해요. 맞아요. 저거 보니까 빨리 한 그릇 먹고 싶은 느낌. 뜨끈하게. 기다려요. 자, 요렇게 넣고 나서 이거를 물기 없을 때 볶으세요. 볶아주세요. 아, 향신채를 아직 먼저 양념장은 볶고. 넣지 않네요. 쌤. 네, 많이 볶아주세요. 네. 자, 그렇게 하고 요거를 요렇게 띄워서 양념을 졸이세요. 조림 양념장. 네. 예. 이렇게 졸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손으로 막 네. 볶으세요. 막 비비겠습니다. 네. 아, 저거 맛있겠다, 저것도. 이렇게 나면 저는 이제 여기 다 됐잖아요. 네. 다 됐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불을 끄고 꼬치 하나에 떡 하나 놓고 네. 벌써 한 잔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래 소리를 내셨어요. 이렇게 해서 아, 저 느낌 아니까. 네. 자 국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잡수시면 돼요. 아유, 보기에도 얼마나 좋아. 야. 그다음에 저는 이 홍합탕에서 올라오는 이 김을 보면은 마음이 네. 편안해져요. 네. 그래요? 아니 철규 씨, 네. 잘 볶으세요, 빡빡. 네, 잘 밑에까지. 볶겠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이 홍합탕을 보면은 또 마음이 왜 그러냐면 제 와이프를 네. 처음 만난 장소가 네. 홍합탕 집이에요. 아, 그래요? 쌤한테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래서 더 옛 이 추억이 홍합탕을 또. 보면- 그렇죠. 네. 네. 야, 그래도 다행이다. 저거 되게 싫어할 수도 있거든, 그 상황이면. 이거 일단 오시고요. 이거 먼저 좀 갖다 주고 오실래요? 어휴, 뜨거워요. 푹 들어왔죠? 뼈 맞은 거 같아요. 여보 사랑해. 이야, 와. 재밌습니다.
저는 이 향을 먼저 맡고. 나는 이 국물을 한번. 와. 잘 절여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색이 딱 야채에도 지금 배이고 있는데요. 좋아. 역시 홍합탕이야. 네. 어쩜 이렇게 막 시원한지 국물이. 와, 진짜 맛있어요. 저 주세요. 이게 칼칼한 그 약간 청양고추 넣나? 약간? 네, 청양고추 들어갔죠. 어떠세요? 살짝 너무 약하죠? 이야, 막 속까지 막 자, 지금 뜨끈뜨끈해집니다. 이 홍합조림이요. 이렇게 보시면 국물이 막 끓으면서 네. 지금 안에 있는 향신채부터 시작해서 조림 안에 이렇게 양념장이 다 배이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요거를 볶냐 하면 여기 보시면 조림장이 없어질 때까지 졸이시면 돼요. 없어질 때까지. 자, 이렇게 졸여놓고 이렇게 향신채에다가 볶아야 마른 홍합조림이 비린 맛이 없고 굉장히 깔끔한데요. 예전에는 요거 홍합초라 그래가지고 엿장에다가 졸이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넣으세요. 물엿. 물엿, 윤기를 위해서. 네. 조림에는 물엿이나 뭐 올리고당이 좀 들어가줘야 그렇죠.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깨소금. 깨까지 넣으면 요거 홍합조림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홍합조림 맛있다. 그쵸? 제가 홍합조림 미리 좀 넣어드렸는데 네. 맛 한번 보시겠어요? 계속 손이 가네요. 그쵸? 그리고 짜지 않아서 일단은 왜냐하면 조림장이 굉장히 적절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짜지 않고 홍합살의 그 단맛이 아주 감칠맛 있게 나옵니다. 진짜 달아요. 그쵸? 달죠? 달고 홍합의 그런 비린내도 전혀 없고. 네. 야, 이거 밥 반찬으로 딱인데요? 저는 이 홍합탕의 국물이 홍합 안에서 나오는 그 묘한 그 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나와가지고 따뜻하니까 입에서 들어가는 순간 막 온몸이 녹는 것 같아가지고. 그쵸? 아니, 아직 표현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레시피를 봐야 된다고요. 레시피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겨울에 먹기 좋은 홍합 요리 특집. 오늘의 메뉴는 홍합탕과 홍합조림입니다. 먼저 홍합은 씻어서 소금물에 해감하고 수염을 가위로 제거합니다. 나무꼬치는 끓는 물에 데치듯이 헹궈 건져주고요. 꼬치에 가래떡을 어묵 길이로 잘라서 꽂고 사각 어묵은 반을 갈라 꽂아줍니다. 우엉은 손가락 마디로 자르고 대파와 청양고추, 홍고추는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이제 냄비에 생소와 우엉을 넣어주고요. 양념장 재료와 홍합,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어서 끓여주세요. 홍합이 입을 벌리면 거품을 제거하고 뚜껑을 닫아 약불에 끓여줍니다. 가래떡과 어묵꼬치를 넣어 한 소끔 더 끓여주면 홍합탕 완성입니다. 이제 홍합조림도 만들어 볼까요? 먼저 마른 홍합은 흐르는 물에 씻어 국간장과 맛술에 불립니다. 청양고추와 홍고추, 마늘, 대파는 알맞게 손질해주세요. 이제 진간장, 맛술, 설탕, 다시마 우린 물을 섞어 조림장을 만들어주고요. 깊이가 있는 팬에 대파와 마늘, 청양고추를 넣고 볶아주다가 홍합을 넣어 센 불로 볶아줍니다. 이제 여기에 조림장을 넣어 볶다가 물엿과 통깨를 버무리면 홍합조림 완성입니다. 뜨끈뜨끈한 홍합 요리로 겨울철 건강 챙겨보세요. 홍합탕하고 홍합조림인데 이 계절에 정말 딱이고요. 기가 막힙니다. 아쉬운 것은 오늘 그 떡 맛을 못 봐서 시간이 없어서. 네. 잘 먹었고요. 다음 시간은요? 다음 주에는요, 요새 조개가 한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근사한 조개탕과 함께 바로 조개를 이용한 죽까지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 죽은 아마 처음 드셔보시는 죽일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조개탕하고 조개죽 기대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면적 187만 제곱미터의 경남 양산시 낙동강변 친수공간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레저 휴식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나동현 양산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깨끗한 황산공원을 4대 키워드로 꼽으며 공원 안에 7개 테마가 있는 19만 제곱미터 규모 친환경 생태공원을 2025년까지 조성해 경남지방정원,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시장은 영남의 젖줄이자 삶의 현장이 되어온 낙동강이 새로운 변화의 길목에 섰다며 황산공원의 활성화가 그 첫발이 될 것이고
황산공원 활성화로부터 낙동강의 기적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도 쌀쌀했는데 네. 뜨끈한 거 한 그릇 먹고 나니까 훨씬 나은데요. 몸이 좀 풀어지는 것 같죠. 오늘도 날씨 굉장히 춥고요. 특히나 요즘 독감이 또 그렇게 유행입니다. 면역력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